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뭘 할 거냐면 상환 청구와 관련해서 좀 하고 있었죠? 네, 상환 청구 관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은 상환 청구를 행사하면 상환 의무자들 있잖아요. 의무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데 그 의무자들의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까?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겠지만 합동 책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합동 책임이 뭐냐, 이게 합동 책임이. 합동 책임이. 어, 우리는 민법에 가면은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 지는 것은 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걸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연대 책임. 그쵸? 이 연대 책임하고 합동 책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이겁니다. 뭐 거의 유사해 보이는 것 같은데 보험법상 쓰이는 합동 책임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뭐 다 제가 쓰기는 좀 그렇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일단 합동 책임은 저겁니다. 연대 책임과 다른 것은 책임 발생 원인 및 그 범위가요. 각 채무자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 연대 책임은 어때요? 동일한 채무에 대한 동일한 책임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합동 책임은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동 책임은 우리가 상환 청구할 때 상환 의무자 있는 자들 누구예요? 발행할 때, 인수할 때, 배사할 때 보증한 자들이 소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책임지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합동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발행인이 있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을, 병, 정, 뭐, 무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급인이 여기에 K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발행인이 발행을 하고 배서 최종 소지인 달라고 했을 때 안 줘서 거꾸로 이렇게 상환 청구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는데 우리 상환 청구 합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갈 수도 있고 알겠죠?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합동 책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1항에 보시면 환음의 발행, 인수, 배서,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해서 합동으로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대 책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죠. 근데 연대 책임은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기로 합의를 한 것을 우리 연대 책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동일한 책임에 대해서 지는, 지기는 하지만 책임 발생 원인이라든지 범위가 각 채무자마다 달라요. 이 예전 병은 뭐 배사한자가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피가 있다면 피는 보증한자가 되겠죠. 보증한자로서 또 책임지겠죠. 그래서 보증한자, 배설을 한 자, 발행한 자 이들이 함께 책임지는 건데 동일하게 채무라고 볼 수 없죠. 발생 원인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소지는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합동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대 책임하고는 좀 다르죠. 또 상한 의무자가 어, 한 명 또는 주채무자에 대해서 그죠?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당연히 다른 그죠? 의무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연대 책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이행 청구하거나 했을 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죠? 이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 상환 의무자의 채무도 합동 책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환 의무자 1인이 이행하잖아요. 상환 의무자 중에 한 명이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자 및 그자의 후자의 어음채무만 소멸시키지 그자의 전자나 그죠? 주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예를 들면 병이 상환을 했다 하면 어때요? 이 상환한 것에 대해서 요 앞쪽에 병정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소멸되지만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연대채무와 다른 점이죠. 물론 주 채무자가 상환을 이행해버리면 그때는
채무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환 의무자마다 부담 부분이 또 달라요. 부담 부분이 달라요. 그죠? 부담 부분이 그래서 상환 의무자 간의 부담 부분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인에 대해서 채무 면제나 시효 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만큼 다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줄어드는 일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상한 의무자 간의 부담 그죠? 부담 부분이 별도로 그죠? 저는 부담 부분이 없는 거죠. 각각의 부담 부분이 그죠? 부담 부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에 대해서 만약에 채무 면제나 시효 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만큼 다른 채무자 부담 부분이 줄어드는 경우도 없어요. 하여튼 말로 했지만 이 합동 책임은 제가 얘기한 정도만 여러분이 연대 책임하고 다르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이해됐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다 제가 하니까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합니다. 합동 책임은 일단 연대 책임하고 다르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동일한 원인의 동일한 발생으로 한 채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담 부분도 각자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환 의무자 한 사람이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행한 부분이 그죠? 이행한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그, 그 이후 부담 부분자 이행한 자 이후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지만 그 전에 단계에 있는 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물론 주채무자가 이행을 했을 때는 모든 상환 의무자에게 영향을 주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지는 전항의 어음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 또는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음 채무자 그 어음을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어음 채무자 중에서 한 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연대채무와 다른 점을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합동 책임은 우리가 연대 책임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험에서 연대 책임하고 다른 게 뭐냐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합동 책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와 일반적인 채무 어떤 관계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4번 가보시면 약소금의 발행인과 환음의 인수인은 상환 의무자가 아니므로 상환 의무로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들은 약소금의 발행인은요 주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환음의 인수인도 주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상환 의무자는 아니다. 주채무자일 뿐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상환 청구 금액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본다면 어, 1항 소지인은 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상환 청구 금액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상환 청구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건너고 놓으면서 이자까지 붙으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 증서 작성 비용을 작성하지 말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환 청구 금액은 어음 금액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이자가 있다면 이자까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연 6%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에 이자도 붙어요. 또. 그리고 거절 증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통지 비용 그 밖에 비용들이 여기에 첨부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뭐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 다 조문 내용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 것이고 뭐 재상환 청구 금액도 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환 의무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환하는 대신에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지급과 동시에 상환으로 어때요? 상환으로 거절 증서라든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그 어음교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또 자기가 앞쪽의 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리고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에는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넘어가셔서 역어음에 의한 상환 청구 52조 있는데 요 1항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상환 청구권이 있는 자는요, 어음에 반대 문구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게 없다면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그죠? 행사할 대상자, 그죠? 대상자 중 한 명을 지급인으로 해서 그자의 주소에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죠. 이걸 역어음이라 합니다.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어음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역어음, 그죠? 거꾸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 을, 뭐, 병, 정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서한 상황이다. 상환 청구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배서가 상환 청구권자, 상환해주고 났으니까 또 상환 청구권자 되겠죠? 이자가 전자 중 한 명,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죠? 한 명을 누구로? 지급인으로. 지급인을 하는 해서, 그죠? 이 을의 주소지에서 어음을 제시하면 돈을 주는 일람출급의 새 어음을 발행해주는, 거꾸로 발행해주는 거죠. 여기서 병이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급인을 을로 해서 여금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음을 가지고 감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을에게. 이렇듯이 거꾸로 이제 발행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어음을 한다. 그래서 상환 청구할 때 역어음으로 거꾸로 어음을 발행해서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어음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니까 그 정도 느껴주시면 될 것 같다. 됐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청구권 상실은 그것만 간단히 한번 볼까요? 1항 정도만. 상환 청구권의 상실 기한이 지나버리면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에 대해서 권리를 잃죠. 다만 인수인에 대해서는 그래야 돼요. 인수인은 뭐죠? 주채무자니까. 주채무자는 상환 청구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자죠. 일단 상환 청구권의 상실 기한은 일람출급이나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음의 제시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환 청구권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거절 증서나 지급거절 증서의 작성 기간, 그죠? 요거죠. 지나면. 그 다음에 무병상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받기 위한 제시 기간인데 이 제시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람 출금 또는 일람 후 정기 출급 한어음의 그 제시 기간 있잖아요. 제시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환 청구는 안 된다. 인수 거절 증서 지급 거절 작성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무병 상환 문구가 적혀 있을 때는 무병 상환 문구는 지급 거절 증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 기간이 있는데 그 제시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환 청구권이 상실된다. 뭐 요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교재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상환 청구권은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많이 한 거예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자, 뭐 불가항력도 볼 것도 없고 참가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볼 것, 참가 인수도 요즘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참가 지급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넘어가 봅시다. 복본 등본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본 등본에 대해서 뭐 개념 정도 알려면 한번 볼 거나 시험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복본의 개념 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복본의 발행 방식에서 1번 하나음은 같은 내용의 여러 통의 복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죠? 복본은 원본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 개의 원본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본은 발행할 때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붙이지 않은 경우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환음으로 본다. 뭐 그런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등본은 복사본을 하면 됩니다. 예, 등본을 작성한 권리가 있다. 한음 소지는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된다. 자, 10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변조가 나오잖아요. 우리 위조 변조 배웠잖아. 그죠? 배웠는데 요 뒤쪽에 변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위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던가요? 위조라는 어떤 근거 조항은 없었죠. 그죠? 근데 위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다면 앞쪽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어음법 7조에 가보시면 어음법 7조에 가보시면 7조에 가면 위조의 근거 조항이 거기 나옵니다. 7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죠. 타인의 기명 날인 서명 권한 없이 허위 작성. 타인의 기명 날인 서명, 기명 날인 그죠? 서명 권한 없이 허위로 작성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건대행이라고 했죠. 무건대행. 알겠죠? 이 무건대행이 바로 위조입니다. 알겠죠? 무건대행이 바로 위조예요. 위조. 근거 조항이 있는 거죠. 그죠? 있습니다. 이걸 위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위조는 그런 것이고 변조와 어음 행위자의 책임. 변조에 대해서는 조문이 아예 나와 있죠. 변조. 그래서 69조가 변조에 대한 어음 행위 내용이 있다. 그래서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됐다. 문구가 변조된 경우는 변조 후에 기명날이 나간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 한 자가 있다면 원래 문구에 따라 변조 전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 요거 하나 알아두면 돼요. 위조 변조 별거 없어요. 위조 변조가 됐든 간에 위조 변조가 됐다 하더라도 위조 변조된 어음이 어음 요건이 정확하게 갖춰져서 유통할 수 있다면 일단은 유통이 됩니다. 유효하게 유통되고 거기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 있다면 위조된 어음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음법상의 하나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유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유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음 유통을 위해서 독립성이라는 걸 우리가 말해봤잖아요. 그 독립성 근거 바로 이겁니다. 변조 후에 기명날인 한 자가 있으면 변조된 문구에 따라 다 책임진다는 것은 앞쪽에 뭐 A, B, C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설령 변조가 됐다 하더라도 그죠? 변조가 됐다 하더라도 변조된 어미에 기명날인 서명 한 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지는 거예요. C는. 이게 어때요? 독립성이죠.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끊어진다는 의미에서 독립성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변조의 근거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는 우리가 조문 지금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냥 조문을 한번 잘 보는 겁니다. 조문을 잘 보는 거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본다면 교재 3번에 한번 가보시죠. 문제. 조문 기출 3번. 환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이 나간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 그래서 변조가 됐다고 해서 그 어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조가 됐다고 해서 그 어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논리가 안 맞아요. 위조되는데 왜 이 어음이 유효하지? 변조되는데 이 어음이 왜 유효하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어음행의 독립성 그리고 어음행위는 형식상 요건만 갖춰주면 변조됐든 위조됐든 유효한 어음으로 유통된다. 그리고 거기에 사인하게 되면 어때요? 본인이 다 책임진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법 논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유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판례 기출의 내용을 한번 가보시면 판례 기출 3번 한번 가볼까요? 판례 기출 3번에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왜 그럴까요? 위조잖아요. 위조. 위조하고 우리 변조하고 좀 달라요.
위조는 아까도 말했듯이 무건대행 그래갖고 기명날인을 허위로 작성한 거죠. 그래서 위조된 경우 피위조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 이게 물적 항변이죠. 이는 물적 항변 사유로서 어음 소진의 선악 관계없이 불문한다. 그래서 어음의 위조는 물적 항변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바로 위에 2번 보세요. 발행이 위조된 경우에는 어음에 배서한 자도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위조음이라도 요건만 맞으면 유효하고 위조음에 배서한 자도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쭉 가고 7번 가볼까요? 판례 문제 7번 어음 위조의 경우에도 표현 대리서와 같이 피위조자의 어음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원래는 피위조자는 책임 안 지잖아요. 책임 안 지는데 만약에 표현 대리에 추인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형성된다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면은 피위조자도 책임지는 거죠. 어음상 책임은 그죠? 질 수 있다. 근데 위조된 어음에서 원래는 책임지지 않지만 물적 항변으로 예외적으로 추표사에 해당되면 책임지게 된다. 뭐 그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좋은 판례에서 12번 가보시면 위조된 배설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위조된 배설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때 그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그죠? 어음의 액면금액. 맞습니까? 틀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위조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취득한 금액이죠. 취득한 금액. 할인으로 취득했으면 할인 금액. 그래서 액면 금액이 아니고 어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 1억짜리 어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5천만 원 취득했으면 5천만 원이 바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된다. 손해액이. 그죠?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로 오늘도 이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우리 CO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